그 스웨덴의 이제 강령에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예. 우리는 언제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를 다뤄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스웨덴은 바이킹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실은 한 번도 왕을 죽인 적이 없다는 거야. 스웨덴은 12세기경부터 의회주의를 했다는 거야. 내부의 평등주의와 민주주의가 작동했던 거죠. 29년 대공황을 겪어보니까 네. 기계를 도입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보다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실업자가 생기는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경제성장, 완전고용, 연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나? 예, 오늘도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는 어디서 잘 못 듣는 재밌는 이야기 시리즈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불평등 연구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저에게는 어디서 잘 못 들어봤던 네. 재밌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스웨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스웨덴 개요를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저도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요. 한국의 80년대, 90년대가 좀 그런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의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번씩 그 영향 안 받은 사람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망해요. 소련이 망한 뒤로 뭔가 이제 진보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 애초에 취지는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좀 우리 사회에서 유럽을 좀 한번 그나마 좀 괜찮은 사회 아니냐. 진보의 새로운 롤모델 찾기. 그쵸. 일종의 이제 옛날에 소련 같은 데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어떤 망해버렸으니까 망해버린 게 확인됐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그나마 좋은 사회를 찾다가 유럽 모델을 찾게 되고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90년대 중반부터 많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했더니 대표적인 데가 스웨덴 복지국가였었거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홍세화 선생님이 유행했던 똘레랑스란 표현은 약간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였고 등등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유럽을 딱 봤던 유럽도 실은 다 사회주의자들이 시작했다는데 사회주의자들이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복지국가 같은 좀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데 그렇죠. 왜 소련은 망하고 그렇죠. 유럽의 일부 그런 비슷한 류들은 잘 나가고 있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알게 됐지만 소련은 뭔가 전체주의, 권위주의, 일당독재였는데 예. 유럽은 뭔가 다당제, 인권, 심지어 민주주의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수준도 훨씬 높고 네. 심지어 그 약간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로 알려진 미국보다도 뭔가 전혀 뒤지지 않는 어떤 삶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소득 수준이라든가 평등.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열심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유럽식 복지국가 공부를 했고 실은 제가 이제 그런 걸 공부했던 거가 그런 마인드가 이제 밑바탕에 좋은 불평등을 쓴 거에도 있는 건데요.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웨덴의 핵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복지국가는 복지비 지출이 많은 나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정치권 분들도 유럽은 복지비 지출이 많은데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적으니까 복지비 지출이 저는 더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복지비 지출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복지비 지출도 세금과 연동된 거고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거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관점에서 유럽의 복지국가를 보는 관점이 있고 예. 경제적 마인드 관점에서 유럽의 복지국가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 나라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렇죠.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또는 산업구조 고도화 그런 걸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지. 그 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렇죠. 복지의 밑바탕에 관한 어떤 경제학적 고민들 또는 경제 정책, 경제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공부했던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진짜 핵심이었는데 그런 어떤 그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는 여건 별로 안 하고 이제 너무 좀 이제 복지 얘기만 하니까 그 중에 좀 어떤 이제 약간 그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히 이제 경제적 측면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려는 겁니다. 쉽게 요약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 평등주의는 네.
말은 좋은데 그러면 경제가 망해 라고 하는 게 일각의 주장인데 네. 그걸 스웨덴은 어떻게 극복하고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느냐. 맞습니다. 원래 잘 살던 나라 아니었어요? 스웨덴은 유럽에서 이민자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이민자가 나가는 이민자가. 스웨덴 출신의 떠돌이들.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의 한 5분의 1 가까이가 19세기 말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웨덴 인구가 한 1,1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당시를 치면 한 300만, 400만 정도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유럽에서는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이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어요. 예. 산업자본주의가 확산되면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어떤 산업 노동자가 늘어나니까 산업 노동자랑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었죠. 그래서 특히나 마르크스주의 운동 같은 게 막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스웨덴은 독일 사회민주당이 지금도 독일이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인 것처럼 실은 이념적으로도 약간 중심 국가였어요. 네. 독일 사회민주당이 한 1870년대 만들었는데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그로부터 약간 좀 늦어가지고 1889년도에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마르크스 이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독일은 좀 약간 이념적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스웨덴은 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그렇게 좀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어떤 정치 사상사 또는 어떤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논쟁사 이런 성격이 있고 그 얘기는 오늘은 좀 생략하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 1929년 이제 대공황이 터지는데 29년 대공황 이후부터 스웨덴 사회민주당 또는 스웨덴의 어떤 그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두 가지 얘기를 들려는데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어떤 새로운 경제정책 대안을 주도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얘기를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전후 재건을 한 이후에 1950년대부터 엄청난 물가 인상이 막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과 그 어떤 평등과 연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했던 스웨덴 진보주의자들 어떤 그 정책 설계 그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이 지금 오늘날에 잘 사는 스웨덴이 된 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그렇죠. 경제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인가 봐요. 그렇죠. 한 두 개 정도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보통 이제 이때 형성된 걸로 보통 간주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면 1930년이 시작됐으면 전 세계는 말씀하신 대로 대공황의 여파에 신음하고 있었을 텐데 스웨덴은 그때 무슨 정책을 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케인즈가 우리가 이제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 가장 케인즈의 대표서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줄여서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책이 1936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런데 케인즈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거는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도에 케인즈가 쓴 책이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독일한테 지나치게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는 게 1차 세계대전의 합의의 핵심이었는데 케인즈가 보기에는 그러면 유럽 경제 전체가 수요가 위축돼 가지고 그 외교 안보적으로도 다시 불안해질 거고 왜냐면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배상을 매겨놨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독일 경제 폭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독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망할 거죠. 왜냐면 이제 독일이 여전히 이제 그 어떤 큰 덩어리가 큰 거였으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첨단 기술은 봉쇄하지만 전 세계 제조업의 한 28 내지 30%가 지금 중국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를 이제 완전히 커플링을 디커플링 시키는 걸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폭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어떤 그 독일에 대한 미움 마음으로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가 열받으니까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케인즈가 그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거 유명해진 뒤로 케인즈가 약간 유럽의 슈퍼스타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있는 사람이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스웨덴 3인당의 여러 가지 활동가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시민 씨나 노회찬 씨 정도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96세까지 사셨네요. 네, 이분이 20년 이상 스웨덴이 재무부 장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경제학 전공과 아무 관계없는 홀랜드 남부 방언을 연구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홀랜드 남부 방언을 연구한 사람도 재무부 장관을 30년 동안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경제 체제를 만들었던 경우인데 대공황이 발생을 해서 유럽에서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데는 보통 한 20% 내지 30% 정도가 실업자였다 그래요, 당시에. 예. 스웨덴도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케인즈주의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이어가지고 좌파든 우파든 뭐 마르크스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과 관계없이 재정은 건전한 재정을 써야 된다. 세금 거둔 것만 쓰지 빚내서 더 쓰지 마라. 그렇죠. 이때 이제 건전 재정이라는 건 1년 단위를 기준으로 1년에 100억 걷었으면 100억만큼만 쓰는 거죠. 1년에 100억 걷었는데 150억이나 200억은 쓰지 마라.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건전 재정 이론이 아주 일반론적인 두터운 합의 기반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보면 자유방임주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1920년대에 케인즈 팜플렛 같은 게 막 떠돌았다 그래요. 또는 케인즈주의와 유사한 문제의식. 특히 이제 그 스웨덴에서는 빅셀 학파라고 보통 우리 경제 사상사 공부를 하면 네. 빅셀 학파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의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제 그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활동가였던 비그포르스한 사람이 이것 봐라. 케인즈 주장이 마르크스 주장이랑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당시 공황 이전의 케인즈 이론도 네. 정부가 필요하면 돈도 쓰고 일부러 소비도 만들어내고 고의적인 예정된 적자도 보고 그래야 된다는 네. 주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원래 마르크스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 마르크스 이론의 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공황 이론이거든요. 예. 자본주의는 공황으로 망할 거다. 이게 이제 공황 이론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에 논리적 근거가 일종의 대공황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대공황이 터질 거다. 네. 약간 그런 종말론 비슷한 거랄까요? 근데 그거를 크게는 이제 공황 이론이 마르크스 공황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가 부족해서 공황이 발생할 거다. 그걸 보통 이제 그 과도소비 공황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생산이 과도해서 공황이 발생할 거다. 그걸 과잉 생산 공황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강조점에 뭐가 두냐는 차이인데 예. 이 비그포르스를 비롯한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과소소비 공황 이론이랑 비슷한 얘기네. 라고 왜냐면 케인즈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유효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뭔가 정부가 그 재정이나 등등을 개입을 해가지고 수요를 확충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 수요 이론인 건데 그래서 실제로 29년에 대공황이 이제 터져서 대규모 실업이 있는데 스웨덴에서 1932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1920년대부터 케인즈 공부를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혼자만 몰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당 기관지에서 꾸준히 연재를 했어요. 우리 치면 3프로 TV 같은 곳에 나와서 부지런히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스웨덴의 다른 활동가들도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런 이론 참 좋겠구나. 라고 공황이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황이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근데 공황이 터지니까 약간 이제 비그포르스는 자신이 좀 있었던 거죠. 야, 이 자식들아. 재정을 쓰면 돼, 재정. 그래서 실업자가 20% 30%가 넘던 시대에 예. 이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 건데 공공 재정 지출을 왕창 지출해서 예. 정부가 공공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제해야 된다라는 걸 32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혹시 TV 토론이 처음으로 언제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TV 토론이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이 처음으로 있었던 연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YS랑 DJ가 붙었을 때 그게는 92년 대선인데요. 예, 그때는 TV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었죠? 네. 그럼 그 다음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TV 토론이 처음으로 있었던 건 97년 대선이거든요. 이회창 노무현. 아니, 이회창, 김대중. 이회창, 김대중. IMF 국제금융 직후에. 예. 근데 TV 토론이 처음으로 있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 시기가 약간 라디오가 좀 보급됐던 시기예요. 1900년대.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도 이제 라디오에서 노변 정담 같은 걸 했다고 해서 유명한데요. 1932년 스웨덴 3인당 총선을 최초로 라디오 토론이라는 걸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3인당의 대표로 비그포르스가 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 뭐 맡겨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뭐 3인당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가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의 이제 어떤 핵심 활동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당을 대표해서 논객. 우리로 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토론에 나가는 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어떤 비그포르스의 제안이 전체 총선 정책이 되는 거 일종의 정책 및 공약이. 네. 그래서 선거를 대승을 하게 돼요. 당의 정책통이었나 보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도 뭐 한 일정 정도 비중 있는 투표를 하긴 했지만 이때 42% 투표라는 당시로 치면 되게 놀라운 투표를 하게 되고 다당제 하에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총선에 압승을 하면서 처음으로 다수파 연정을 주도하게 돼요. 정당이 이제 하도 여러 개니까 단독으로 50%를 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농민당이란 정당이랑 연정을 하게 되고 이때 농민당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정당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종필 씨가 이끌던 옛날 자민련과 좀 비슷한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후에 이 3인당이 이제 32년도에 압승을 한 다음에 스웨덴의 보수 정당들이 이 비그포르스 정책 및 3인당 정책, 공공재정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지고 당이 쪼개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유럽은 마르크스의 이론 중에는 사회화 이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국유화였었어요. 국가가 이제 근데 스웨덴 3인당은 스웨덴 중앙 지도부 간부들이 사회화를 하려고 실제로 사회화위원회라는 실태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외국의 여러 가지 사회화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중에 특히 이제 국유화 실태를 조사한 거죠. 했더니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국영기업의 비효율처럼. 그래서 스웨덴 중앙의 어떤 지도부가 야 이거 발표하지 말자. 사회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이거 안 좋다고 발표해도 당의 분란만 커지고 그렇다고 뭐 이걸 채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몇 년 동안 질질 끌어요. 사회화위원회라는 걸. 그리고 비그포르스라든가 이런 사람도 거기 멤버였었어요. 사회화위원회. 네. 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화위원회 들어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례 연구를 하려고 했다는 거.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마음가짐으로. 실제로 그런지. 그렇죠. 실태조사를 개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의 사회화라는 건 유럽의 거의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유화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 3인당만 야 이거 하니까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경제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사회화 국유화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질질 끌다가 당내 좌파들이 야 사회화위원회 결과 언제 발표해? 그러면 야 좀만 참아봐 아직 연구가 덜 끝났어 라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질질 끌어요.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적으로 유능한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뭉개는 것도 재주거든요. 그래서 32년 총선에서 압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회화위원회가 발표를 해요. 국유화는 다 그냥 없던 일로 쌩까고 케인주주의 정책 바로 이게 사회화다 하면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핵심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정정책. 재정을 매개로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 개입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회화의 한 종류다. 라고 그러니까 실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사회화를 하긴 해요. 마르크스주의 버전의 사회화 정책이 아니라 케인주주의 정책으로 약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사회화라고 하는 구호나 슬로건을 버릴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러면 너 탈당해 이 녀석아 그렇죠. 라고 나올 테니까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듯 하되 포장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알맹이를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책 및 공약도 케인주주의 정책을 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마르크스주의가 있다고 치면 뭐 공자 맹자 뭐 이슬람 마호메트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사람이 이럴 땐 이런 얘기하고 저럴 땐 저런 얘기하고 뭐 오만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중에서 뭔가 말랑말랑한 구석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막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현실의 문제와 연결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해석도 유연하게 하는 거고 케인즈주의라는 이론도 유연하게 수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화라는 말도 유연하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마르크스를 앞세워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네요. 그런 거죠. 근데 제주네요. 더 중요하긴 이 사람들이 약간 전통이기도 한데 거기 이제 원래 그 스웨덴의 이제 강령에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예. 우리는 언제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당에 이제 그 뭐 노동 관련 조직이 있거나 그러면 계급 투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노사 갈등으로 표현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권식 용어를 안 쓰고 예. 최대한 국민들이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순화된 표현들. 원래 이제 그런 상당 초기부터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3인당은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제 그 전에 무슨 논쟁 같은 게 있었는데 독일이 좀 과도하게 경직적이고 교조적인 어떤 도그마틱한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는 절대 저러지 말자라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어떤 그 특히 이제 지도부에는 그런 말랑말랑한 마인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체로는 양극단으로 가기가 쉽고 자극적인 얘기가 원래 이기니까 항상 토론에서는.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중용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좌우는 양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네. 저기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저런 유연한 사고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건 개인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실은 스웨덴사 약간 이제 그 전까지 거슬러 가는 네. 걸 아주 깊이 있게 본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좀 이제 간략하게 한 책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보통 의회주의 역사를 그 명예혁명 이전에 1688년도에 명예혁명이 있었고 1641년도에 청교도혁명이 있었고 거슬러 가면 영국의 대원장 정도를 이제 의회주의 어떤 시조 같은 걸로 간주해요. 왕권을 견지하는. 예. 실제로는 스웨덴은 바이킹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는 실은 한 번도 왕을 죽인 적이 없다는 거야. 스웨덴은 하나는 한 번도 왕을 죽인 적이 없었고 또 하나는 로버트 달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거든요. 민주주의 이론가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인데 거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12세기경부터 의회주의를 했다는 거야. 스웨덴은 약간 자장농의 나라였다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이제 봉건제, 장원제, 농노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실제로는 유럽 전체가 그랬던 게 아니라 중부 유럽에 그랬던 거였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이제 유럽의 전형으로 간주한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유럽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중세 유럽은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과 중부 유럽이 좀 달랐던 건데 왜냐면 기후 조건이 다르면 동업적 환경이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바이킹이라는 게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노략질 공동체잖아요. 내부의 평등주의와 민주주의가 작동했던 거죠. 바이킹 시절부터. 약간 평등주의, 연대주의 전통이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스웨덴의 어떤 그 산업 구조의 전통 자체가 자장농 기반이었다 그러고 자영농 기반. 자영농 기반이니까 자영농에 기반한 의회주의 전통. 그래서 왕과 자영농을 중심으로 한 의회.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평등주의 전통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난하긴 했으나, 그리고 이제 유럽 다른 나라가 산업혁명을 먼저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처지긴 했으나, 그런 어떤 이제 약간 그 타협 문화, 실용주의 문화, 그런 거 원래 좀 문화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요. 다른 의견에 대한 관대함 그런 게 좀 있었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지배 피지배 관계가 갑을 관계가 심한 나라, 어떤 그 지배층이 뭔가 압제를 심하게 하는 나라에서는 여기랑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감정적 반발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배층이 뭔가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정도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야 그냥 대화를 풀면 되지 뭐하러 싸우냐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외부의 세력과 대결해본 문화가 많이 있는 나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단결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침략이 적은 나라는 갑을 관계가 심한 나라고 그게 일본 같은 나라야.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몽골이 그 이제 고려와 몽골이 한번 갈래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었고 옛날 시절에
실제로 일본이 침략받은 역사는 일본 역사를 통틀어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그 1853년에 메이지 유신 직전에 한번 예. 그 페리 제독이 끌고 왔던 그 이제 그 흑선이 한번 있었고, 예. 1853년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원자폭탄 2번 맞아가지고 이제 충격받았던. 네. 그러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게 국화와 칼인데, 어떤 그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막 칼로 함부로 죽여도 되는 건데, 옛날 그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그런 게 됐던 이유가 외침이 적은 사회는 국내에서의 오히려 가불관계가 심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외침이 적은 나라는. 그러니까 유럽은 왜 평등, 연대, 인권이 발달했냐? 전쟁이 많아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침이 많은 나라는 외침도 많은데 국내에서도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주 그 악랄한 나라들은 당연히 피지배 계급이 외세와 손을 잡고 지배 계급을 그렇지. 뭔가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돈독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야, 너 불만 뭐 있어? 뭐 아쉬운 거에서 내가 좀 들어줄게. 해서 내부의 어떤 연대와 단결의 문화 그런 게 발달했는데 스웨덴은 이제 그 중에 특히 그랬던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노비가 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가 외침이 적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민족을 동일한 언어, 동일한 인종, 동일한 종교를 믿는 단일한 민족이 30% 가까이를 노비로 쓰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거의 없다는 거야. 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제도는 인종이 아예 다른 거고, 네. 유럽에서의 노예제도라는 건 전쟁을 통한 약탈의 노획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동일한 나라,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동일 종교, 동일 그 피부 색깔을 가진 나라가 인구의 30%를 가까이를 어떤 그 일방적인 함부로 죽여도 되는 그리고 가족을 막 이렇게 따로따로 뭐 이제 그 어떤 팔아도 되는 그런 걸 하는 나라는 세계사를 통틀어서 이제 조선 정도밖에 없었다는 건데 역시도 이제 그 조선이 518년 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끄트머리에 있던 지리적 위치의 특성.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쳐들어간다 이거죠. 쳐들어오는 게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족이랑은 우리가 오랫동안 조공 외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안 받은 나라에 속해요? 엄청나게 안 받은 나라죠. 그동안 우리는 항상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는 것처럼 네. 그 국사 배우다 보면 뭐 무슨 대첩 뭐 한테 싸운 역사가 대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려가 474년간 유지가 됐고 저 이제 외웠는데요. 474, 518인데요. 조선이 518년간 유지가 됐어요. 두 개의 왕조가 연속으로 500년 가까이 유지된 사례는 세계사를 통틀어서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한국 경제사 같은 거 한국사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거를 왜 그런 건지 이제 그 자체가 일단 너무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74년, 518년 대략 한 50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인데 그 우리가 이제 서해를 중심으로는 한족이 있었던 거고 한족이랑은 신라 시대 삼국 통일 직후에 한번 전쟁을 한 거 이후로는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족하고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침략을 받았던 거는 북방 이제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오랑캐족들한테 그 침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몽골이 이제 원나라였던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청나라는 후금한테 이제 침략을 받았던 거고, 그 전에 이제 뭐 고구려 등등을 논외로 한다고 치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통일이 된 이후에 임진왜란과 이제 나중에 그 이 19세기 말에 이제 그 일본이 쳐들어왔던 건데, 이렇게 보면은 그 4개 정도가 있었던 거고, 4개 5개 정도가 있었던 거고. 근데 유럽사를 공부하면 유럽사 전체가 전쟁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표현이 벨 에포크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1차 세전까지 직전까지 한 50년 가까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단랑 50년인데 50년 정도가 그 벨 에포크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 엄청나게 행복에 찌들었던 이유가 야, 우리가 5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다니 이런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어마어마한 전쟁,
서로 뭐 죽고 죽이는 신교, 구교 뭐 여러 가지 전쟁 그리고 또는 이제 특히 이슬람 세력이랑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전쟁이 그래서 유럽은 외교 이론이 발달해 있고 전쟁이 하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세력 균형 이론, 외교 이론, 뭐 지정학에 관한 이론들 그게 다 이제 유럽이 본산지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거는 전쟁이 많아서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그 자영농 중심의 경제 체제, 그 농업 체제. 예. 그래서 지주 소작 관계였던 중부 유럽과 좀 달랐던 거. 그래서 그리고 한 12세기 경부터 의회주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쓴 우리나라에 이제 나와 있는 책 중에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예. 의회주의의 본사 시작은 그 사람이 영국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스웨덴이 그 역사가 더 깊다. 이런 단락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어떤 타협, 계급 타협, 그다음에 이제 의회주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지배 피지배 관계가 강하지 않은 간극이 강하지 않은 실용주의의 그렇죠. 절정에 이르던 예, 그리고 그렇죠. 바이킹 문화, 바이킹 문화도 뭔가 이렇게 단결하고 연대하는 문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되지 않았을까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깃발에는 사회화 뭐 마르크스주의 포장지는 달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국유화에 따른 비효율 이런 걸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털어버리는 거죠. 케인즈주의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의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란 책 자체는 1936년도에 출간되었지만 예. 이 32년 총선에서 사실상 케인즈주의 정책을 그래서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 정책을 도입한 나라 예. 또는 도입한 정당 그러면 스웨덴 사회민주당 그리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 케인즈는 원래 미국에서 활동하던 케인즈는 영국에서 활동하던 네. 그 경제학자인데 네. 그거를 미국이 받아들이기 전에 그렇죠. 근데 실은 비슷한 시기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우리가 이제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총선거도 그 혹시 우리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선거됐던 게 그 2020년 11월 대선인가 12월 대선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취임은 연초에 하고 다음 연도 그 2021년 그 취임은 이제 한 2월경에 했던 걸로 기억나고 그다음에 선거는 보통 한 12월쯤에 보통 있거든요. 네. 미국 대선이. 그래서 미국 정치사에서 선거는 12월 그리고 취임은 그 다음 연도 2월. 그래서 1932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프랭클 루즈벨트 처가 당선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역시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케인즈주의와 유사한 정책을 쓰긴 써요. 근데 이제 각각 다른 이유로 이제 그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먼저 쓰고 그 시기적으로 약간 앞서고 예. 이제 미국은 이제 그 12월 달에 당선된 이후에 이러저런 정책들 쓰죠. 그리고 그 시대 1929년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특히 이제 20년대 이후로 새로운 경제학 흐름들이 왜냐면 이제 거대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니까 물론 우리 경제사에서 자유방임주의라는 거는 거대 대기업의 출현 이전의 경제학 이론이라고 봐야 돼요. 자유방임주의 이론 자체가. 예. 근데 1890년대부터 뭐 철도라든가 전신, 전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자동차 산업 이런 약간 이제 그 중우장대 어떤 대기업이 필요한 어떤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네. 그런 산업의 변화가 대기업의 출현을 만들게 되고 대기업이 출현하니까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독과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원래 경제학 이론에서도 뭔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심판을 좀 봐야 되겠다 자세히. 라는 이론이 원래 1920년대에도 활발하게 발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케인즈 한 명의 아이디어라기보다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그런 걸 좀 쌈박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한 사람을 케인즈로 봐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멍청하게 그냥 자유방임주의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케인즈 혼자가 아주 그냥 외롭게 그냥 얘기한 거라기보다 아니었다. 그런 시대적 조건쯤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9년 대공황을 매개로 유럽이 한번 이제 그렇게 특히 이제 스웨덴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케인즈주의 정책을 예. 정치권이 가지고 오게 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되게 능동적으로 갖고 오는 거죠. 특히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 그게 좀 놀라운 건데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방언 연구였던 분이 분이 이제 이 어떤 오히려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같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만든 중심은 우리가 이제 스웨덴 모델이라는 표현을 이제 만에 쓴다고 치면 예. 이제 약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던 이런 게 약간 이제 그 중심인데요.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목을 제가 유능한 경제정당 스웨덴 복지국가를 만들다 이제 부제로 렌 마이드너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 평등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는데요. 이제 렌 마이드너 모델이란 말을 좀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건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 먼저 드리면 요 사람인데요. 이제 고스타 렌이라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렌이 아무튼 루돌프 마이드너. 그래서 요 고스타 렌이라는 분과 루돌프 마이드너라는 사람이 두 명이 제안한 어떤 경제 정책 모델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렌 마이드너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분은 군나르 뮤르달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뮤르달 상도 있고 경제학상도 있고. 예. 이분은 참고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제 기억에는 1976년도에 탔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탈 때 공동 수상했던 분이에요. 그 후생 경제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스웨덴 사회민주당 활동가예요, 이분도. 아하. 그래서 일장 약간 그냥 편의상 표현하면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인 거죠. 그 이제 아무튼 그런 그래서 요 두 분이 제안에 따라서 이제 렌 마이드너 모델이라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하는 분 중에 특히 이제 진보 쪽 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 경제학 용어 중에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 수요 중시 경제학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수요 중시 경제학은 케인주주의가 대표적인 거고 공급 중시 경제학은 이제 뭔가 공급 쪽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공급 경제학 또는 공급 중시 경제학을 표현하는데 진보의 어떤 분들은 공급 중시 경제학은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주장하던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파 이론이다. 그리고 공급 중시 경제학이 결국 규제 완화해가지고 신자유주의 하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공급 중시 경제학이 항상 우파 이론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급 요인을 중시 여기는 게 우파 쪽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수 쪽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좌파 쪽이 그런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스웨덴이다. 스웨덴 얘기를 하려는데요. 스웨덴은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뭘 어떻게 해석하는 걸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고 합니까? 예컨대 기업가들의 그 어떤 이제 투자 의욕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값이 올라서 어려우면 네. 사과의 가격 상한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다고 배급 제공하지 말고 네. 사과 과수원 하는 분들을 우대하고 그렇죠. 더 경쟁을 자유화하고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R&D도 늘려주고 말 등등. 그래서 하면 공급이 늘리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생산자 파트가 있고 소비자 파트가 있다고 치면 경제라는 게 큰 게 생산자 파트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여기가 활성화되는 게 경제가 좋아지는 어떤 장기적으로 가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케인주주의적 정책을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세계 최초로 케인주주의 정책을 채택한 정당이 스웨덴 사회민주당인데 거꾸로 그거를 일찍 파기하는 나라가 특히 또 스웨덴 사회민주당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걸 하려는데요. 예. 원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 또는 활동가들, 진보주의자들은 원래는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포드주의, 텔러리주라고 불리는 그런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거에 되게 비판적이었어 처음에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점점 뭔가 이렇게 기계를 도입하니까 기계를 많이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잘리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AI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안 좋게 봤다가 29년 대공황을 겪어보니까 네. 이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29년 대공황이 터졌더니 기계를 도입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보다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실업자가 생기는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산업구조 합리화, 어떤 산업을 합리화하거나 기계화하거나 전문화하거나 그렇게 뭔가 이제 기술 수준을 올리는 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화를 지체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노동자구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스웨덴 노총이 하게 돼요. 저건 매우
극단적인 기업인 마인드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도 잘 되지. 네. 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스웨덴이 1889년도에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창당이 되고 예. 스웨덴 사회민주당 활동가들이 주도해서 스웨덴 노총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1891년도에 스웨덴 노총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1920년 경부터 이제 그 처음에 유럽에 스웨덴도 처음부터 보통 선거권이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보통 선거권이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됐었는데 그래서 자유당이란 당이랑 정치 연합을 하면서 야 보통 선거권 니네가 들어주면 그래서 그 자유당도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고 스웨덴 사회민주당도 보통 선거권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매개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자유민주당, 예. 자유당 혼자는 집권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1920년부터 32년 사이에 한 12년 중에 한 9년 가까이를 이미 여당으로 집권한 적이 있었어요. 소수파 연정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1920년에 이미 집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그 국정 운영의 맛을 봤다 그럴까요? 아하, 그 전에. 네. 근데 소수로서 참여한 연정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수라는 게 아주 또 극단적 소수까지는 아닌 거니까. 예. 그러니까 스웨덴 노총도 약간 이게 내 나라가 내 나라. 내가 국정 운영 마인드가 아니라 노총 활동가들도 스웨덴 사회민주당도 야 국정 운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표는 표대로 받아야 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잘 굴러가야 되고 노동자들이 처우는 처우대로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 야당이었으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만 해서 또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뭐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까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1920년부터 맞배기로 집권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러면 집권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게 기본 발상으로 있는 거예요 항상. 고민이 깊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그 국정 운영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뭔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근로자가 잘 된다는 건 네. 깊게 고민하고 네. 국정 운영을 해보고 네. 생각이 깊고 네. 경험이 많을수록 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데요. 핵심은 이제 그 고기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건데요. 고기 맛을 봐야지 이제 고기 맛을 알게 된 고기를 먹어봐야지 고기 맛을 알게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2023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이제 예산안 논쟁이 막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라 해가지고 뭐 1%, 2%, 3% 가지고 막 서로 이제 뭐 그 합의했다가 결렬됐다가 합의했다가 결렬됐다 막 그랬어요. 근데 역대 정부 중에서 예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으로 일면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법인세 감면을 제일 많이 해준 정부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을. 왜냐면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런 전략 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비중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런 거 과감하게 투자해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취지에서 법인세를 이제 그 투자와 연동해서 감면해 준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야당이 다시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도와주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세율은 안 건드리고 약간 이제 감면 방식이었던 거죠. 무슨 이런저런 공제 이런 걸 좀 늘려줬다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제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같이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부가 뭐 했는지도 제가 보기에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집권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네. 민주당이 집권을 많이 하게 될수록 이제 좀 뭐랄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뭔가 책임감 있게 국정 운영 경험을 많아질수록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사민당이고 사회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주의를 최대한 말랑하게 해석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약간 아주 경직적인 해석도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도구마적인 해석도 있고 말랑말랑한 해석도 있었는데 예. 마르크스 책을 열심히 보면서 그중에 가장 말랑말랑한 부분들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랑말랑한 거야말로 마르크스의 진짜 핵심이다 라고 이제 계속 이걸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 마인드. 그래서 야 실은 마르크스 선생님 말이야 원래 말랑말랑한 분이셨어 라고 이제 내가 진짜 마르크스주의야 이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마치 케인즈주의 정책이 마르크스주의 정책인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한 케인즈의 유효 수요 그 이론과 마르크스의 과소소비 공황 이론을 적절하게 이제 바꿔치기 한다든가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 렌 마이드너 모델이라는 걸 좀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걸 보여주는 표가 이제 이 표인데요. 예. 스웨덴의 경제 정책이 어떤 건지. 예, 이게 표가 오히려 좀 더 정신산만하긴 한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말로는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240만 원을 버는 2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줄 수 있는 편의상 220만 원이라 표현할게요. 220만 원 정도 월급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이 있고 예. 여기는 돈을 좀 잘 벌어요. 180만 원밖에 못 버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쳐요. 못 주는. 네. 예. 그러면 어떤 데는 220만 원을 벌고 어떤 데는 180만 원을 벌어요. 예. 그럼 여기 이제 평균치가 200만 원이잖아요. 네. 22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여기가 이제 대기업이고 여기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 다 같이 200만 원만 주라는 거야. 대기업은 좀 덜 주고 중소기업은 더 줘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은 정책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걸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연대임금 정책 그러니까 이제 220만 원 주는 데는 좀 20만 원 덜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180만 원밖에 못 주는 데는 아무튼 니네가 제주가 200만 원 줘라라고 이제 그 연대임금 정책을 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180만 원밖에 못 주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있다고 치면 이분들은 두 가지 대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2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돼요. 예. 그러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20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죠. 안 망하고. 근데 어떤 데는 그거를 노력은 했으나 실패하는 기업이 생기게 돼요. 네. 망하는 기업이 생기는 건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근데 스웨덴 노총이 아예 설계하는데요. 스웨덴 노총의 경제연구소, 스웨덴 노총의 경제연구소였다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고스타렌과 루돌프 마이드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180만 원 밖에서 200만 원 주려고 노력하다가 망하는 기업이 생기면 예. 그냥 자본을 망하게 냅두라는 거야. 근데 그럼 노동도 같이 망하잖아요. 예. 노동은 실업자가 되니까 그 노동은 실업자를 건져서 이분들은 한 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네. 직업재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용보험, 실업보험 혜택도 주고 예. 여러 가지 직업재훈련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취업 재활선도 연결시켜줘가지고 요 사람들의 역량을 계속 도와주는 거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데 소극적인 건 약간 비용만 대주는 거고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죠. 실업수당 주고 뭐 이런 실업수당 정도만 주는 거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뭔가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 네, 교육 같은 걸 포함해서 이제 재취업까지 도와주는 거 예.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연대임금 정책 그다음에 이제 200만 원, 220만 원 줄 수 있는데도 200만 원만 줘라. 예. 180만 원밖에 못 주는데도 아무튼 200만 원을 줘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정책은 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창기에는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 경기 위축을 걱정을 했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 거를. 예. 실제로는 전후 재건 때문에 이제 경제가 막 이렇게 전후 재건으로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미국 같은 데가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런 걸 등등을 해가지고 경제가 약간 이제 물가가 막 오르게 돼요. 예. 물가가 막 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 과열이 막 발생을 해요. 경기 과열이 발생하면 케인즈주의 정책적 마인드로는 수요를 억제를 해야 돼요. 수요가 위축돼 있을 때는 수요를 자극해 주는 게 케인즈주의 정책이고 예. 수요가 막 과열돼 있을 때는 수요를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를 이제 좀 너무 이제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방법은 하나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을 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임금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임금 억제 정책을 쓰려고 그래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랬더니 일종의 이제 그런 실은 케인즈주의 정책의 전통을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고 실제로 영국은 나중에 영국 노동당은 그런 정책을 계속 쓰거든요. 예. 70년대까지도. 근데 스웨덴 노총의 경제연구소,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총 경제연구소 같은 곳인데 네. 여기서 야 3인당아, 니네 3인당이 니네가 임금 억제 정책을 쓰면
나중에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너네를 싫어하게 된다. 스웨덴 노동자들 입장에서 네. 아니 너랑 나랑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니네가 임금 억제만 주구장창하면 너네랑 우리랑 싸우게 된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짱구를 굴려요.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근데 스웨덴 노총의 그 경제연구소 그 이제 박사들이 이 사람들의 연구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력과 연동돼서만 의미 있는 그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자리를 보장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경쟁력 있는 게 중요하다. 회사가 잘 돼야 일자리도 보존되고 월급도 오른다는. 그렇죠. 지극히 사장님 말씀인데. 그렇죠. 그거를 스웨덴 노총 경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런 동태적인 거랄까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 어떤 이제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말할 때 이제 시간 요소가 들어간 게 이제 동태적인 건데. 그래서 야, 지금 당장의 고용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고용 안정인 게 중요해. 네. 그래서 기술도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기술도. 그래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고용 안정을 특히 이제 완전 고용은 되게 중요한 어떤 3인당의 가치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수출 경쟁력 달성하고 이런 걸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주의자들이니까 평등과 연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업 구조 고도화, 경쟁력, 경제 성장, 완전 고용,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연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나? 그러게요. 그렇게 어떻게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3인당이 수요 억제, 임금 억제 중심 정책을 펴가지고 노동자와 대결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 정책이에요. 이게 렌 마이드너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냥. 설명해 주시죠. 여기 이제 Y축이 임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건데요. 220만 원 여기 약간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220만 원 줄 수 있는 기업도 200만 원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X축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220만 원 줄 수 있는 기업, 뭐 240만 원 줄 수 있는 기업, 뭐 26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월급 더 줘도 되는 건데. 근데 그런지 말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다 같이 200만 원만 줘라. 또는 이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 마라. 한 210만 원에서 205만 원 사이 정도로 대충 다 맞춰라. 그럼 대기업은 더 돈이 남을 거고. 그렇죠. 중소기업은 월급 주다 지쳐서 망할 텐데. 그렇죠. 그 결과를 어떻게? 대기업은 더 대기업이 되라는 거야. 인건비 눌러줄 테니. 그래서 투자라는 거야 대신. 그 돈을 그래서 이 잉여 있잖아요, 잉여. 대기업이 잉여가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더 놀라운 건 스웨덴 노총 연구자들의 발상한 거고. 델론 밀어주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기업들 중에. 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중화공업을 하면서 대기업한테 엄청나게 밀어줬거든요. 그거를 일종의 그거를 스웨덴 노총과 스웨덴 3인당이 설계한 거로 보면 돼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대신 이렇게 남는 돈을 내부 유보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를 하면 월급 주다 지쳐서 망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투자를 계속해서 계속 끌어올려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라.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 돈은 그래서 뒤에 얘기하지만 법인세는 엄청 낮춰줘요. 세금도 덜 걷고. 네, 대신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말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법인이 번 돈은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은 결국은 대주주한테 흘러가고 소수주주한테 흘러가고 외국인 주주한테 흘러가고 노동자한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일부 남는 거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흘러갈 때 세금을 세게 매기는 거예요. 월급 줄 때 많이 떼면 된다. 그렇죠. 법인세는 낮추고 배당 줄 때 많이 떼면 되고. 그러니까 다 배당 소득세, 근로소득세, 무슨 뭐 그 자본이득세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한테 흘러가는 거. 부자한테 흘러가든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가든 노동자한테 흘러가든 고소득 노동자한테 흘러가든 저소득 노동자한테 흘러가든 적절하게. 거기선 세금을 많이 떼지만 기업이라는 이 조직,
법인에서는 떼지 마라. 여기서는 뭐 떼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걷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본 거예요. 배당 받아봐야 반이 넘게 세금이면 배당 안 받고 그냥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그리고 사내 유보하면은 과세를 세게 때리는 거야. 사내 유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투자할 경우는 세금을 낮춰주고 유보시키는 건 세금을 세게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그러니까 이제 평등을 달성하는 방법이 기업을 막 괴롭혀서 평등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버는 거와 연동해서 좀 더 걷는 거죠. 소득세 자체는 누진 구조거든요. 네. 근데 저 여기서는 안 갖고 왔는데 법인세는 단일 구간이에요. 모든 법인의 세율이 같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혹시 법인세는 누진 구간인 건 혹시 아시죠? 우리나라 법인세는 이상하게 나눠져 있죠. 층이.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4구간이었고 4개 구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디테일한 금액까지 외우진 않았지만 4개 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구간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보통 한 37개 국가 정도 대충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4-5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한 30개 국가 이상이 단일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세라는 건 내가 그 순이익이 20억인 나라와 아니 20억인 기업과 순이익이 20억인 기업과 순이익이 200조인 기업이 세율이 같은 거야. 예. 뭐 똑같이 20%면 20%, 25%면 2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하고, 이제 다만 거기서 흘러 들어가는 개개인들이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부유한 분, 뭐 이렇게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이 쫙 있는데 거기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단계부터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논리 심플하죠. 그렇죠. 삼성전자 주주와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어떤 중소기업의 주주 중에 네. 누가 부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삼성전자 주주 중에도 네. 뭐 연봉 2천만 원 받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주주도 네. 연봉 수억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밑에는 밑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200만 원을 못 주는 데는 망하는 데가 생길 텐데. 예.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노동력 이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망하는 기업은 200만 원을 못 주는데 그냥 망하라는 거야. 근데 다만 그게 그러면 그 금액 설정이 무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요 임금은 예. 스웨덴 3인당이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 이런 것처럼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노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경총과 노총이 중앙총노총과 중앙총 이제 어떤 어떤 이제 그 기업 사장들 협의체, 사장들 협의체와 노동자들 협의체가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중앙 임금 협약을 하는 거예요. 다이다이로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200만 원을 합니다라고 결정되면 200만 원 못 주는 데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망하는 노동은 건져서 그 노동인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시켜주고 직업재훈련을 시켜주고 취업 발전을 도와주고 이런 거를 여기 빵꾸 나는데 여기 이제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좋은 기업들은 계속 더 잘 되게 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네. 그 투자가 트리클 다운 돼서 온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는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예. 지금 기준으로 인구가 한 1,100만, 그때 기준으로 한 뭐 400만, 500만, 600만 정도 됐을 텐데 우리는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대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등과 연대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거야.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연대라고 하면 임금을 같게 받는 걸로 연대. 네. 평등이라고 하면 탈락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후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본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노동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걷고 네. 이제 어떤 근로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뭐 자본이득소득이든 뭐든 간에 이제 소득에는 왕창 때리는 거죠. 누진 구간을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고임금에서 이제 뭐 다른 스웨덴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보면 예. 자본 노동의 재분배가 아니라 노동 노동의 재분배다.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과 저임금 노동의 재분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 좋은 기업과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을 냉정하게 경쟁시켜서 그렇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잘 되도록 그렇죠. 해주는 건데 네. 왜 근로자 단으로 내려오면 네. 근로자들도 경쟁력 있는 근로자가 있고 경쟁력 없는 근로자가 있잖아요. 네. 성격도 다르고 뭐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네. 다양한데 네. 거기는 거꾸로 적용을 안 하는지. 그렇지. 네가 열심히 얘는 꼭두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 좀 많이 받는 건데 얘 연봉에서는 50% 세금으로 떼고. 네. 그래서 얘를 뭐 노는 근로자한테 막 더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주머니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에서는 작동하는 저 원리가 근로자 단에서 작동을 안 하면 네.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1656년도인가쯤에 이거를 스웨덴 노총의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을 해요. 1956년에? 네, 50년대 중반, 초중반경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민주노총 대의원대 같은 곳에서 완전 노동조합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래서 그걸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그걸 받게 돼요. 네. 둘이 워낙 또 이제 끈적끈적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정책을 계속 써요. 70년대 중반경이 되면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임금 정책만을 얘기했는데 복지 정책도 계속 이제 조금씩 올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일정 부분 이제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고용보험도 하고 건강보험도 확대하고 이제 연금제도 도입하고 이런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같이 확대를 하는데 근데 한 70년대 중반경부터 되면서 방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약간 노동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LO라는 그 스웨덴 노총, 예. 그 스웨덴 노총이라는 곳은 여기가 이제 전체 그 노동의 총 지도부 역할을 했던 곳이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는 그 제조업 노동자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무직 노동자가 만들어지고 또 공공부문 노동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예. 산업도 이제 서비스업이 좀 더 발달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산업 구조가 바뀐다 그럴까요? 왜냐면 제조업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균질성이 더 강하거든요. 네. 예컨대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는 이제 이미 임금을 예컨대 우리가 기업별로 임금 협상을 하는 나라가 실은 노동조합 자체가 기업별 형태를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의 형태만 그런 거고 유럽의 대부분은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예요. 그렇죠. 업종 노조예요. 그래서 금속 노조가 있다 그러면 뭐 그 현대차 다니는 금속 노조 조합원과 아니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금속 노조 조합원의 임금이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쌍용차 직원 임금과 현대차 직원 임금도 비슷하게? 그런 거죠. 그리고 유럽은 그렇게 산업자본주의 초창기부터 그렇게 세팅돼 있던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세팅되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독일이 뭐 히든 챔피언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하다 그 이유가 이런 이제 어떤 임금 전통도 연동돼 있는 거죠. 19세기 후반경부터. 그럼 뭐 다 거슬러 가면 이제 그런 중세 도시의 길드 전통까지도 거슬러 가는데요. 그래서 근데 70년대에 산업 구조가 바뀌고 네. 다양화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노동도 새로운 투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노동과 좀 덜 열심히 하는 노동, 뭔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노동과 덜 투자한 노동, 예.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약간 이제 그 도덕적 해이라 그럴까요? 모럴 헤저드 같은 게 작동을 하게 돼요.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실업보험 수준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는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프로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심히 이제 그 집에서 뭐 멍 때리고 테레비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이런 거에 유인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둘러싼 논쟁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다시 왕창 걷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제 논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기업들이 발생한 거대한 그러니까 투자가 더 적게 이루어지는 거를 노동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좀 자본에서의 기금을 좀 걷어들여서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발달하고 우파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과도하다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복지나 분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나
이제 모델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연속 집권을 하다가 76년에 정권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82년경까지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연속 집권하다가 엄청난 거죠. 44년을 민주적으로 연속 집권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76년에부터 82년까지는 한 6년 가까이 이제 정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책들을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기였고 이제 이 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가 해체 및 어떤 이제 재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계속 해체와 재편과 도전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이 실제로는 스웨덴에서 작동이 됐던 거죠.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좋게 말한 게 없어요. 분배 다 잘하고 골고루 다 잘 살고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나라도 잘 되고 하면 다 그거 하죠. 지금 그렇죠. 전 세계가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책만 바꾸면 될 일이면.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신 것도 정책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도 지지층이 다른 길로 가자고 하면 가는 척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면 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저 모델은 어떻게 하죠?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기업을 자유화하고 그 대신 근로자를 평등하게 만드는 저 모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리적 조건, 뭐 지정학적 조건이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마인드를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불가능하고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배우는 게 있고 미국, 일본, 유럽, 독일 나라마다 그 고민의 어떤 도전과 응전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사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정치사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전쟁사 같은 걸 공부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울 거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거 진보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 경쟁력, 수출 그다음에 이제 동태적인 고용 안정. 지금 당장의 고용 안정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를 좀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버릇. 그거 자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예컨대 법인세 인하는 보수, 법인세 인상은 진보. 기업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게 진보.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미국보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나라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간다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념적으로 너무 상대방을 일도양단하는 접근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아주 단편적인 도그마적인 몇 개 명제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는 접근법이고 그래서 한국의 진보 보수 논쟁 같은 게 너무 얄팍하다. 어떤 이제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이제 너는 뭐 무슨 파 하는 건데 실제로 스웨덴 그 복지국가 사례를 우리가 좀 보면 야 얘는 우파 나라야 좌파 나라야. 근데 그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좌파가 만든 우파 나라네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실제로 평등도가 높아요. 그리고 평등도가 높고 어떤 노동자들의 처우도 발달해 있고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또 포함돼요. 노동조합을 매우 사랑하죠. 스웨덴 3인당도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되게 여전히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좌파가 만든 우파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어떤 것도 좌파스러워요 실제로. 네, 평등, 노동조합의 역할, 어떤 노동조합 물론 노동조합도 이제 그거에 버금가게끔 사회적으로 말랑말랑한 접근을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지속적인 그 분배가 가능하지 않게 될 때가 오겠죠 이제 당연히. 아니 꼭 그렇진 않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스웨덴 국민들의 합의 기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스웨덴이 그러니까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좌파 정당의 중심축인데 예. 좌파 정당 계열과 우파 정당 계열이 붙을 때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깨자고 주장하면 언제나 완전 참패했어요. 보수파가. 보수 정당이.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큰 틀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할 때는 선거를 이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거를 깨자. 그냥 우리 없던 일로 돌아가자. 하는 거를 스웨덴 국민들이 찬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걱정되는 부분은 저게 이제 깨자 말자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못 벌면 깨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웨덴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생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네. 하락하게 되면 네. 즉 높아진 인건비, 네. 짧아진 근로 시간을 네. 품질로 이제 대체하지 못하면 당연히 메이드 인 스웨덴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흘러나오는 게 아닌 이상 복지제도 못 하게 되는데. 참고로 스웨덴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1인당 GDP가 높아요. 되게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스웨덴은 이제 영어 교육 같은 게 그러니까 스웨덴어를 쓰고 있지만 전 국민이 영어를 꽤 잘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하면 장점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서 네. 우리 아무튼 이제 우리 무슨 앵그리버드 있잖아요. 앵그리버드. 이제 스웨덴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 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노키아 망하고 나서 거기는 그렇게 생겼다죠? 예. 그럼 노르웨이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예. 그렇죠. 핀란드.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이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이제 넓게 보면은 한 벨기에, 네덜란드 정도까지 네. 그 나라들이 대충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예. 노르딕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들이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네. 이제 어떤 그런 스타트업 벤처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하는 관련된 정책을 좀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모색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투자들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1930년대부터 한 1980년대까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식 복지국가라는 거는 주로 이제 50년, 60년, 70년대를 전성기로 했던 복지국가거든요. 그때는 어떤 마인드로 만들었는가. 그런데 지금 이 프로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공황이 터질 때 대공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물가 인상이 크게 벌어질 때 이거를 어떻게 경제 성장과 연동해서 대응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때마다 터지는 건 다른데 근데 한국으로 치면 제가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분업 구조에 이러저런 도움을 받다가 우리가 중국한테도 팔아먹고 미국한테도 팔아먹고 안보는 미국한테 하고 경제는 중국한테 하고 안미 경중의 시대가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되게 젊은 나라였는데 인구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이었다가 이게 지금 역삼각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인구 구조가 빨리 바뀌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모든 선진국을 통틀어서. 그래서 이 인구 구조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 근데 한국은 수출 비중이 많고 제조업 비중이 많은 나라인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전환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실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뭐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거대한 도전 과제. 저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또는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일단 인구 구조의 어떤 급진적인 재편, 인구 피라미드의 급진적 재편,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과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가치, 경제 성장, 평등, 연대, 뭐 경쟁력 이걸 어떻게 도대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고민이 정치의 중심 고민이 되는 거. 유럽으로 치면 스웨덴으로 치면 스웨덴 3인당의 최대 고민이 그런 거였던 거.
스웨덴 노총의 최대 고민이 그런 거였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죠. 예컨대 약간 진보 성향 정당들,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데가 이런 고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나라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제 왜냐면 이 나라들은 이제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세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거를 에 대한 좀 아직은 좀 합의 기반이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저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저렇게 할 때 저거 세금 내는 거 다 나한테 돌아오잖아 라고 하면 세금 많이 낼 거다. 그런 합의 기반이 라고 주장하시거나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이 나라는 그랬지만 한국도 그런지는 좀 모르죠. 이제 견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세금 내고 나서 그 세금이 부자한테 다시 돌아오면 네. 그 세금 뭐하러 냅니까? 사실은 납세자한테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세금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스웨덴 이야기 한 번 더 해볼 만한가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스웨덴에서 배울 점들 다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